엄마, 배고파요. 분식집 형광등 아래 나는 지갑을 뒤집어 동전을 세고 있었다. 1,000원짜리 2장, 100원짜리 5개. 아저씨, 김밥 반만 주세요. 사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요즘 애들은 연기까지 하네. 그때 TV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건설업체 김태준 대표, 서울대병원에 5천만 원 기부. 화면 속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의 팔을 잡고 서 있었다. 약혼녀 박미선 씨의 헌신적 인간 기증으로 생명을 구한 아름다운 사랑. 나는 젖은 김밥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다. 저 남자는 내 아빠다. 저 여자는 아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생명의 은인은 지금 7층 병실에서 투석비를 걱정하며 혼자 울고 있다는 걸. 7년 전 아빠는 죽어가고 있었다. 강경화 말기. 유일한 희망은 이식 수술. 그리고 엄마는 검사도 받지 않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당신을 살려야 하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수술은 성공했다. 아빠는 살았다. 그런데 병실을 깨어보니 엄마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기자님, 꼭 강조해 주세요. 제가 직접 기증했다고. USB 속 녹음 파일. 그 여자의 목소리. 실제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믿는 거예요. 차가운 웃음소리. 돈 밝히는 전처가 남편 살렸다는 것보다 헌신적인 약혼녀가 사랑으로 살렸다는 게 더 믿을 만하잖아요. 엄마는 7년 동안 침묵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아빠를 미워하면서 크는 건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엄마가 돈 밝히는 여자로 낙인 찍혀 숨어 사는 동안 아빠는 TV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으로 박수받고 있다. 그 여자는 생명의 은인으로 불리며 명품 가방을 들고 병원을 활보한다. 이건 틀렸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대강당. 아빠의 기부금 전달식. 수백 명의 관객. 수십 대의 카메라.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아빠와 그 여자. 나는 맨 뒷줄에 앉아 USB를 손에 쥐고 있다. 7년간 숨겨진 진실. 조작된 거짓말. 그리고 버려진 생명의 은인. 오늘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아빠를 살린 사람은 아빠가 버린 사람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감동사연 꽃피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있는 그곳에 좋은 일들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나는 학원 가방을 질질 끌며 행복분식이라는 간판 아래 서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치고는 작은 체구에 젖은 교복이 더욱 초라하게 붙어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카운터 안쪽에선 사장 아저씨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고 벽에 걸린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지갑을 꺼냈다. 동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000원짜리 2장과 100원짜리 5개. 이게 전부였다. 사장님이 물수건을 던져주며 물었다. 뭐 먹을래?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밥이요. 그런데 밥만 주세요. 사장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밥만? 배 안 고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테이블 위에 동전들을 쏟아냈다. 이것밖에 없어서요. 사장님은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
뭔가 익숙한 동정과 귀찮음이 섞여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요즘 애들 참 별걸 다 하네. 그는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벽에 걸린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역 유명 건설업체 김태준 대표가 오늘 서울대병원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큰 기부금 패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남자의 팔을 다소곳이 잡고 서 있었다. 내 손이 멈췄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김 대표는 3년 전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앵커가 계속 말했다. 특히 약혼녀인 박미선 씨가 직접 간을 기증하며 생명의 은인이 되어 화제가 됐었죠.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약혼녀, 간 기증, 생명의 은인. 내 입안이 바싹 말랐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제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니까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장님이 김밥을 들고 나왔다. 밥만 달라며? 그런데 손에 든 접시엔 김밥 한 줄이 온전히 담겨 있었다. 애가 뭘 밥만 먹어. 그냥 먹어. 나는 고개를 들어 사장님을 봤다. 그런데요. 돈은 받을 거 다 받을 거야. 다음에 가져와. 사장님은 뚱한 얼굴로 말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TV에선 여전히 그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병원 로비, 환한 조명, 박수 소리, 감동의 스토리. 나는 김밥을 씹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목에 걸릴 것 같았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후다닥 김밥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수아야, 어디야? 엄마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하게 들렸다. 분식집이요. 밥 먹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고.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했다. 체육 시간에 피구했어요. 엄마가 작게 웃었다. 우리 딸 잘했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김밥을 다 먹지 못했다. 반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잘 먹었어요. 남은 거 싸갈래?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우산도 없이 걷는 동안 나는 계속 TV 속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환하게 웃는 얼굴, 박수받는 모습,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 엄마는 내일 수술이었다. 신장 하나로 버티던 몸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엄마는 매일 밤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사정하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젖은 신발 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다. 712호. 엄마 병실 앞에 섰을 때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엄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왔어요. 엄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왔어? 비 맞았네. 괜찮아요. 조금밖에 안 맞았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이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다. 밥은 먹었어? 응, 김밥 먹었어. 맛있었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다. 사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게 보였다. 저 멀리 어디선가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병원 기부 행사에서 박수를 받고, 누군가는 생명의 은인으로 불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낡은 병실에서 내일의 수술비를 걱정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병실에 있는 동안만큼은 괜찮은 척을 했다. 아픈 내색 하나 없이 내 숙제를 봐주고 내일 학교에 뭘 가져가야 하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릴 때마다, 숨을 참을 때마다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엄마가 말했다. 수아야, 엄마 좀 씻고 올게. 혼자 있을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나 이제 다 컸는걸요. 엄마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게임을 하는 척했지만 사실 귀는 화장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뭔가를 참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쿵 하고 주저앉는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 앞으로 갔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냥 물 좀 엎질렀어. 금방 나갈게.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 5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왔다. 얼굴에 물기가 가득했는데 그게 샤워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엄마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엄마 안 넘어졌어. 그날 밤 엄마가 잠든 후에 나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바닥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고 휴지통엔 핏자국이 묻은 거즈가 몇 장 버려져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걸 내가 먼저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으니까. 새벽 2시쯤이었다. 나는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엄마의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엄마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여보세요. 나는 눈을 감은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상대방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엄마의 대답만으로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아무데도 말 안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알아요. 다 끝난 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낼게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이 뭔가 길게 말하는 모양이었다.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엄마가 작게 말했다. 그런데 수술비는? 제발 좀. 다시 침묵.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엄마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만들어 자는 척을 계속했다. 엄마가 우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침이 되었다.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는 얼굴로 나를 깨웠다. 수아야, 학교 가야지. 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는 내 교복을 챙겨주고 용돈으로 5,000원을 쥐어줬다. 어제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이었다. 점심 꼭 먹고. 알았지? 응. 나는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엄마, 수술 시간 몇 시예요? 오후 2시. 괜찮아.
금방 끝나.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우리 수아 얼굴부터 보고 싶으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와. 응, 꼭 올게. 나는 가방을 메고 병실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돌아보니 엄마가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어주는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나는 울컥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참았다. 학교에 가려면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나는 그냥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 행사 일정 확인해 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입은 여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코트 위에 명품 가방을 맨 어제 TV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박미선, 생명의 은인, 약혼녀. 내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여자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문득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엄마가 받았던 전화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13분. 그리고 며칠 전 엄마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몰래 봤던 게 떠올랐다. 그 중에 있었다. 그 사람이라고만 저장된 번호. 나는 그게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날 학교에서 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칠판의 글씨도 선생님의 목소리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멀게만 들렸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았지만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다. 오후 2시.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시간. 나는 교실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4교시가 끝나자마자 나는 가방을 챙겨 뛰쳐나왔다. 병원까지 뛰어갔다. 숨이 차고 옆구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7층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아직 회복실에 계셔. 조금만 기다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도 함께 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복도 저편에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박미선.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자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뭔가를 물어보더니 내가 앉아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내 앞을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더니 뒤돌아봤다. 잠깐 너 혹시 712호 보호자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가 다시 물었다. 김수아 맞지? 내 이름을 아는 사람. 엄마 외에는 이 병원에 아무도 없을 텐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많이 컸네. 마지막 본 게 언제였더라? 한 4년 전? 4년 전. 나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4년 전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아빠가 집을 나가기 직전. 그때 이 여자를 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 여자는 내 옆 의자에 앉았다.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는 말했다. 엄마 수술 잘 됐어?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많이 했을 텐데. 힘들지? 대답 대신 나는 물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하나? 아빠 아는 사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아빠 아는 사람. TV에서 본 약혼녀. 생명의 은인.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자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너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병원비도 그렇고.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데 여자의 다음 말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원래 그런 분이야, 내 엄마. 남한테 기대는 거. 나는 화들짝 돌아봤다. 뭐라고요? 여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지. 예전에도 그랬잖아. 예전에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여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화내지 마. 내가 어려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말이야, 내 엄마가 아빠랑 헤어진 거 알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다. 그냥 아빠랑은 이제 안 살아 라고만 했다. 왜냐고 물으면 엄마는 그냥 웃으며 수아는 몰라도 돼 라고 했다. 여자가 말을 계속했다. 내 아빠가 아플 때 말이야. 정말 많이 아팠어. 간이 망가져서 이식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돈이랑 장기. 둘 다 엄청 구하기 힘든 거야. 여자는 꽃다발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내 엄마는 그걸 못 구했어. 아니, 구할 생각을 안 했다고 해야 하나? 거짓말이에요. 내가 버럭 소리쳤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말했다. 수아야, 진정해. 나는 내 엄마를 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엄마는 아빠가 아플 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계속 포기하자고 했대. 치료 그만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자고. 근데 그게 말이 돼? 살 수 있는데 포기하라고?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여자는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수아야,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어려서 몰랐던 거야. 그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 아빠는 진작 죽었을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여자는 계속했다. 내가 검사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내 아빠 살린 거야. 근데 내 엄마는 그 뒤에 뭐 했는 줄 알아? 돈 달라고 했어. 자기가 희생했다면서 보상해 달라고.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다들 알아. 그때 내 아빠 주변 사람들 다. 내 엄마가 얼마나 집착했는지. 그래서 결국 내 아빠가 선택한 거야. 이혼을. 나는 숨이 막혔다. 여자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엄마가 포기하자고 했다. 돈을 요구했다. 집착했다. 모두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정말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나타났다. 712호 보호자 누구세요? 나는 후다닥 일어났다. 저요.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 회복실에서 나오셨어요. 곧 병실로 옮길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간호사를 따라갔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오해하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복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여자가 한 말들을 곱씹었다. 엄마가 정말 그랬을까? 아빠를 포기하려고 했을까? 돈을 요구했을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줬을까? 왜 그때 일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침대가 복도로 나왔다. 엄마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나야.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수아. 엄마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응, 엄마. 나왔어. 엄마의 손이 내 손을 약하게 쥐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돼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아까 그 여자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확신했다.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병실로 돌아왔다. 간호사들이 링거를 걸고 수치를 체크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나는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보호자분, 입원비 정상건으로 원무과에서 연락드릴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투석 비용. 나는 엄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는 이 모든 걸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던 걸까? 밤이 깊었다. 나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TV 속 아빠와 그 여자, 분식집 김밥, 새벽 전화, 그리고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아빠 이름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떴다. 재기 성공한 건설업체 대표, 생명의 은인과 아름다운 사랑, 5천만 원 병원 기부. 사진 속에서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댓글을 내렸다. 대부분 칭찬 일색이었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분이 진짜 멋진 사람. 약혼녀분도 천사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댓글도 보였다. 전처한테는 왜 그랬대? 뒷이야기 들어보면 좀. 그런 댓글들은 곧 다른 댓글들에 묻혀 사라졌다. 나는 더 깊이 검색했다. 4년 전 기사들. 건설업체 대표 김태준, 간 이식 수술 성공. 약혼녀의 헌신적 사랑으로 재기. 그리고 작은 기사 하나. 김 대표 이혼 소송 마무리. 재산 분할 없이 종결. 재산 분할 없이.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엄마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왜? 엄마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봤다. 링거줄에 연결된 엄마의 팔에는 멍자국이 가득했다. 반복된 주사 때문에 생긴 자국들. 나는 이불을 천천히 들춰봤다. 엄마의 복부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수술 자국.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나는 알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수술 흉터가 아니야. 이건 뭔가를 떼어낸 자국이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에서 뭔가를 떼어준 사람의 흉터. 새벽 3시. 엄마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놀란 듯 침묵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니? 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아빠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도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야, 엄마는? 자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아빠가 헛기침을 했다. 그래. 수술은 잘 됐니? 잘 됐어요. 아빠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다. 걱정하면 뭐해요? TV에서 웃으면서 돈 뿌릴 시간에 병원비 한 푼이라도 보내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참았다.
엄마가 깰까봐. 아빠가 말했다. 수아야, 미안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는 계속했다. 아빠도 사정이 있어서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4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다. 아빠 사업이 곧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아빠는 떠났고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작게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가 당황한 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오늘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 아빠 약혼녀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미선이를 어디서? 복도에서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 포기하려고 했대요. 돈 달라고 했대요. 그게 진짜예요? 아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 수아야. 아빠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어른들 사이에는 복잡한 일이 많아. 그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다. 진짜냐 아니냐만 말해주세요.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 엄마 입장도 있고 아빠 입장도 있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엄마가 뒤척였다. 나는 후다닥 핸드폰을 치우고 이불을 덮었다.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냥 작게 신음만 하고 다시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긍정하지도 않았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게 더 화가 났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조금 나아 보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엄마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물을 마셨다. 수아야, 학교 가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갈래요. 엄마 옆에 있을래요.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돼. 학교 빠지면 안 되지.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데? 나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정말 물어봐야 할까? 엄마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궁금했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다. 엄마, 아빠가 아팠을 때 엄마가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아야, 그건 좀 복잡한 얘기야. 복잡하다는 말. 아빠도 똑같이 했던 말. 나는 엄마 손을 놓고 일어섰다. 학교 갈게요. 엄마가 불렀다. 수아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로 나왔을 때 눈물이 났다. 나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에 얼굴을 묻었다. 물을 틀어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모두 복잡하다고, 어려서 이해 못한다고,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다. 지금 당장.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다. 빨개진 눈, 엉망인 머리.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실로 돌아갔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먼저 말했다. 엄마가 제대로 설명 못 해줘서. 나는 가방을 매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복잡한 거잖아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야, 엄마는. 나는 서둘러 문을 나섰다. 엄마의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엄마는 내 아빠를 포기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나는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엄마가 침대 끝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럼 왜 다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작게 웃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더 믿거든. 그리고 내 아빠는 그 이야기가 편했을 거야. 편했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학교로 갔다. 수업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칠판에 뭐가 적혀 있는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됐다.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식욕이 없었다. 옆자리 친구가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나는 괜찮아 라고만 했다.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야, 이거 봤어? 너네 동네 사람 아니야?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건설업체 김태준 대표, 이번엔 소아암 병동에 1억 기부. 사진 속에서 아빠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나 그 여자가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대박이다. 완전 착한 사람인가 봐. 약혼녀도 진짜 이쁘고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응, 잘 어울려. 그렇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복도 게시판이 보였다. 거기 붙은 포스터. 가족의 소중함 학교 글짓기 대회 공고였다. 나는 그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다. 가족. 그게 뭘까? 같은 피를 나눈 사람?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아니면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 방과 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 2년 전 이사 온 작은 원룸. 엄마와 단둘이 사는 곳.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며칠 동안 비워둔 집이었다. 나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옷장, 낡은 화장대, 그리고 침대 밑에 박스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박스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했다.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혼 서류, 병원 진단서, 수술 동의서. 나는 하나하나 꺼내 읽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장기 기증 동의서. 기증자 이름 이수진. 엄마 이름이었다. 수혜자 이름 김태준. 날짜 7년 전.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뭐지? 엄마가 아빠한테 장기를 준 거야? 그런데 왜 모두들 그 여자가 줬다고 하는 거지? 나는 계속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USB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검정색 USB. 겉에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엄마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 박미선의 목소리였다. 기자님, 인터뷰할 때 꼭 강조해 주세요. 제가 직접 기증했다고. 제 희생으로 그분이 살아났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남자 목소리.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믿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우리한텐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미지가. 전 부인은 어떻게 하고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돈 밝히는 여자가 남편 살렸다는 소리보다 헌신적인 약혼녀가 사랑으로 살렸다는 게 더 믿을 만하잖아요. 웃음소리. 차가운 웃음소리. 나는 USB를 뽑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엄마가 받았다. 수아야?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엄마,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 집에 왔어요. 엄마가 놀란 듯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USB를 꼭 쥐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엄마를 의심해서.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아니야, 수아야.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참았어요?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내가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게 싫었어. 그게 다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진실을.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안에 꽉 쥐었다.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엄마가 왜 이걸 숨겨뒀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아빠는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 병실로 들어서자 엄마가 침대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니, 하는 척하고 있었다. 쟁반 위의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엄마가 나를 보고 억지로 웃었다. 왔어? 밥 먹었어? 응.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집에 갔었지? 뭘 본 거니? 나는 USB를 꺼내 엄마 손에 올려놓았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아야, 그건. 나는 엄마 손을 덮었다. 괜찮아요. 나 이제 다 알았어요. 진짜로. 엄마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말해줬어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7년 전 그날의 진실을 들려줬다. 아빠의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이고 그러다 쓰러진 일. 강경화 진단.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 그리고 엄마의 결정. 나는 검사도 안 받고 그냥 수술실로 들어갔어. 엄마가 말했다. 내 아빠를 살려야 했으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 병실에 그 여자가 있더라. 내 아빠 손을 잡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계속했다. 그때부터였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그 여자가 기증자라는 소문. 나는 해명하려고 했는데 내 아빠가 말리더라.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사업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왜요? 내가 물었다. 왜 엄마가 참아야 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빠는 그때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 투자자들을 만나야 했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야 했고, 그런데 이혼한 전처가 장기 기증자라는 게 알려지면 복잡해진다고 했어. 복잡하다는 말. 나는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불편하다는 뜻이었다. 자기한테 해가 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참은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너 때문에.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아빠를 원망하면서 크는 건 원하지 않았어. 나는 울컥했다. 하지만 결국 아빠는 엄마를 버렸잖아요. 엄마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게 내 아빠가 선택한 길이었어. 더 편한 길.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다른 병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다.
나는 USB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엄마, 이거 공개해도 돼요? 엄마가 놀라 나를 봤다. 수아야, 그건. 나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는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참아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아빠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엄마만 숨어 살아야 해요? 엄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싶다면 엄마는 막지 않을게. 하지만 수아야, 그 뒤에 올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펴고 엄마가 숨겨뒀던 모든 서류를 스캔했다. 장기 기증 동의서, 수술 기록지, 병원 청구서, 모두 엄마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USB 파일을 복사했다. 여러 개로. 혹시 몰라서 이 증거들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작업을 마치고 나서 나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김태준 대표 기부 행사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서울대병원 대강당.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약혼녀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날짜를 수첩에 적었다. 토요일, 일주일 후. 그날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될 거야. 엄마에게 돌아가기 전 나는 병원 근처 은행에 들렀다. 통장을 만들려고. 간호사가 말해준 투석 비용을 계산해 보니 어마어마했다. 엄마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다. 학생이 통장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병원비 모으려고요. 직원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얼마나 모았는데? 아직 많이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을 만들고 나와서 나는 주머니에 있던 5천 원을 넣으려다가 멈췄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천 원으로는 엄마의 약값도 안 된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결심을 굳혔다. 돈이 문제라면 돈을 만들어야 한다. 아빠한테서. 아빠가 엄마한테 빚진 돈. 엄마의 장기로 살아난 데가. 그걸 받아낼 거야. 병실에 들어서니 엄마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받을 게 있어요? 법적으로?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이혼할 때 다 포기했어.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왜요? 엄마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내 아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까. 빚도 많았고 재산도 없었어. 내가 뭘 받는다고 해봤자 빚뿐이었을 거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장기 기증은요? 그건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가족 간 기증은 무상이야. 법으로 정해진 거야. 무상? 공짜? 엄마의 몸 일부를 떼어줬는데 아무 대가도 없다니. 나는 화가 났다. 세상이 화가 났다. 이런 게 정이냐고.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아야, 너무 화내지 마. 엄마는 괜찮아.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졌다. 장기 기증, 가족, 법, 보상 관련된 모든 글을 읽었다. 그리고 알게 됐다. 법적으로는 받을 게 없다는 걸.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나는 다시 USB 파일을 재생했다. 그 여자의 목소리. 사람들은 스토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들은 스토리를 믿는다. 그렇다면 나도 스토리를 만들어줄 거야. 진짜 스토리를. 새벽 4시.
나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생명의 은인은 누구인가. 엄마가 겪은 일들을,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조작된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글을 다 쓰고 나니 해가 떴다.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여전히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가? 나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했다. 이 글을 토요일 행사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뿌리는 거야. SNS에, 커뮤니티에, 모든 곳에.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서 그 행사를 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아빠와 그 여자는 도망칠 곳이 없을 거야. 엄마가 눈을 떴다. 수아야, 벌써 일어났어? 나는 노트북을 덮고 웃었다. 응, 일찍 깼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고민 끝났어요. 엄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다행이다. 그냥 잊자.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나간 일이 아니야, 엄마. 이제 시작이야. 토요일까지 일주일. 나는 그 시간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울 거야.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직접 가서 마무리할 거야. 엄마를 대신해서. 아니, 엄마와 함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고 밤에는 엄마가 잠든 후 노트북 앞에 앉았다. 증거를 정리하고 글을 다듬고 계획을 세웠다. 수요일 밤 나는 엄마가 숨겨뒀던 박스를 다시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다. 7년 전 병원 영수증들. 모두 엄마 명의였다. 수술비, 입원비, 회복치료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중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엄마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태준이 퇴원 준비물, 영양제 챙기기, 회사 서류 정리 도와주기. 수술 직후인데도 엄마는 아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다. 이것도 증거야. 엄마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목요일 아침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수아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엄마 많이 편찮으시다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다. 말할 수 없었다. 선생님한테 뭐라고 설명해? 우리 엄마가 아빠를 살렸는데 아빠는 엄마를 버렸고 이제 나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금요일 저녁 엄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다음 주부터 투석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준비되셨죠?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의사가 나가고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어떡하지? 나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나도 몰랐다. 투석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대강당. 아빠의 기부 행사. 나는 거기 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엄마였다. 엄마는 내가 거기 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였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엄마가 물었다. 오늘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오랜만에 영화 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웃었다. 그래, 좋겠다. 우리 수아도 이제 친구들이랑 놀 나이지.
나는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다.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내 모습이 낯설었다.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 그 안에 USB, 서류 사본, 그리고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엄마, 다녀올게요. 나는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재미있게 놀다 와. 조심하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도로 나서자마자 그 웃음이 사라졌다. 미안해요, 엄마. 거짓말해서. 근데 이건 꼭 해야 해요. 병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다. 서울대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다.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저 USB를 공개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다. 나는 가방을 열어 USB를 확인했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작고 검은 그것. 모든 진실이 담긴 그것.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행사 안내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었다. 생명 나눔, 사랑의 실천 마이너스 김태준 대표 기부금 전달식. 나는 대강당 쪽으로 걸어갔다. 입구에는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다. 초대장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입장하실 수 없는데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옆쪽에 비상구가 보였다.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이 나는 슬쩍 그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가 나왔다. 강당 뒤편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조심스럽게 걸어가니 강당 뒷문이 보였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수백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다. 아직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앞자리부터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USB를 만졌다. 곧 시작될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시가 됐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신 김태준 대표님과 박미선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무대 옆에서 아빠와 그 여자가 나타났다. 아빠는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 여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투석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말했다. 김 대표님, 3년 전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아빠가 마이크를 잡았다. 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업도 어려웠고 건강도 나빠졌고 솔직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회자가 박미선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신 거죠?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거짓말을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가 다 한 거야. 영상이 흘러나왔다. 수술 전후 사진들, 회복 과정, 그리고 아빠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내레이션이 흘렀다. 사랑으로 생명을 구한 아름다운 이야기.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노트북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다. 뒷좌석에서 앞으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한 직원이 다가왔다. 학생,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무대 앞까지 왔다. 조명이 나를 비췄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기 손님? 무대는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요. 나는 무대 계단을 올랐다. 아빠가 나를 봤다. 아빠의 얼굴이 굳었다. 수아야? 그 여자도 나를 알아봤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경호원 2명이 무대로 올라오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빨리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저는 김태준 대표의 딸 김수아입니다. 관객들이 술렁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빠를 살린 사람이 저 여자가 아니에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빠가 내 팔을 잡았다. 수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아빠 손을 뿌리쳤다. 증거가 있어요. 나는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진짜 기증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이 조작됐는지 다 들어있어요.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했다. 경호원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아빠를 살린 사람은 아빠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렸다. 강당 뒷문이 활짝 열리며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링거를 매단 채 창백한 얼굴의 엄마가 앉아 있었다. 엄마, 나는 소리쳤다. 관객들이 모두 뒤를 돌아봤다. 엄마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앞으로 왔다. 병원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다. 링거줄이 흔들렸다. 수아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왜 왔어요? 몸 안 좋은데.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여기 온다는 거 알았어. 엄마 핸드폰에 검색 기록이 남아있더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간호사가 부축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걸었다.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는 복도를 걸어 무대 앞까지 왔다. 그리고 계단을 한 걸음씩 올랐다.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미선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태준 씨, 엄마가 아빠를 불렀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의 목소리에 아빠는 입술을 떨었다. 수진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남이잖아요. 엄마가 관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김태준 씨의 전 부인이고, 엄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7년 전 이분에게 재간 일부를 기증한 사람입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엄마는 카디건을 벗었다. 그리고 병원복을 조금 걷어 올렸다. 복부에 긴 수술 흉터가 드러났다. 이게 증거예요.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18년 5월 14일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간 절제 수술 흉터입니다. 의료 기록 확인하면 다 나와요. 박미선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엄마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말도 안 되는 게 뭔가요? 당신이 기증자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 수술 흉터 있어요? 박미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복강경 수술이라 흉터가 작아서. 엄마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7년 전엔 간 기증 복강경 수술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당신은 수술실에 들어간 적도 없으니까. 나는 USB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증거 있어요. 내가 외쳤다. 한 직원이 달려와 노트북을 가져갔다.
무대 스크린에 연결했다. 파일이 재생됐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기자님, 인터뷰할 때 꼭 강조해 주세요. 제가 직접 기증했다고. 제 희생으로 그분이 살아났다고. 실제로는, 실제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믿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미선이 창백해졌다. 그건 맥락이 잘못. 엄마가 말을 끊었다. 맥락이요? 무슨 맥락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 수술 동의서, 청구서, 모두 엄마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다. 관객석 앞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게 다 증거예요. 제가 기증자예요. 한 기자가 일어나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엄마가 그 기자를 바라봤다. 딸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딸이 아빠를 원망하면서 자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김태준 대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시선이 아빠에게 쏠렸다. 아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당이 다시 술렁였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빠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엄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다. 7년 동안 혼자 병원비 갚으면서 딸이랑 좁은 원룸에서 살면서 투석비 걱정하면서 그동안 당신은 TV 나와서 웃고 있었잖아요. 아빠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차갑게 말했다. 사정? 무슨 사정이요?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투자자들이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이혼한 전처가 생명의 은인이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미선이를, 그래서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내가 소리쳤다.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저 여자를 천사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미선이 갑자기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아빠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사람들은 이혼한 전처보다 약혼녀의 희생을 더 아름답게 볼 거라고. 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동의했잖아요. 투자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켜봤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수아야, 이제 가자. 엄마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하지만 무대를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빠를 봤다. 아빠가 나를 불렀다. 수아야, 제발 다시 가족이 되자.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엄마를 버릴 때 이미 우리는 가족이 아니게 됐어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야, 제발. 나는 돌아서서 엄마와 함께 무대를 내려갔다. 관객들이 길을 열어줬다. 뒤에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수진아. 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당 문을 나서자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마이크가 우리 앞으로 쏟아졌다. 어떤 심정이신가요? 김 대표를 고소할 생각이신가요? 딸의 심정은 어떤가요? 간호사가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왔다.
엄마를 안치고 우리는 빠르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로비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아야,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는? 엄마가 웃었다. 엄마도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의 시작. 엄마가 말했다. 수아야, 고마워. 용기 내줘서. 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링거줄이 내 등에 닿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엄마 병실로. 복도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지만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병실에 도착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웠고 나는 옆에 앉았다. 엄마가 천장을 보며 말했다. 7년 동안 정말 길었어.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요. 엄마가 나를 봤다. 그런데 수아야,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웃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둘이 함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오늘 행사 영상이 나왔다. 우리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다. 수아야, 별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예쁘다. 엄마가 작게 웃었다. 오늘 같은 날엔 별이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 나도 웃었다. 그렇죠? 나도 그래요. 우리는 한참을 별을 보며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두드려졌다. 간호사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일, 뉴스로 봤습니다. 제가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부인, 최소한의 권리는 찾으셔야 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명예훼손과 사기,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변호사님, 감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명함을 침대 옆 탁자에 두고 나갔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점심때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아빠였다. 초췌한 얼굴에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이었다. 수진아.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세요. 아빠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제발 5분만 이야기하게 해줘. 나는 일어서서 아빠 앞을 막았다.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나를 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수아야, 아빠 말 좀.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아빠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태준 씨,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아빠가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엄마가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이요? 당신이 절 버렸을 때, 당신이 거짓말을 만들었을 때, 당신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이미 가족은 끝났어요. 아빠가 내게 시선을 돌렸다. 수아야, 너라도 내가 아빠를 용서해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요?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는 동안 아빠는 TV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엄마가 투석비 때문에 밤새 올 때 아빠는 기부 행사에서 사진 찍고 있었잖아요.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빠도 힘들었어. 사업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나는 말을 끊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엄마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혼자 버텼어요. 아무한테도 하소연 안 했어요. 아빠가 다시 엄마를 봤다. 수진아, 제발. 병원비, 투석비 다 내가 낼게. 집도 다시 사줄게. 수아 교육비도 전부. 엄마가 말을 끊었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예요. 아빠가 절규하듯 말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는 바닥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알았어.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수아만큼은. 나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 저한테 가족은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같은 피가 아니라. 아빠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떨었다. 아빠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수아야,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는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엄마가 나를 꼭 안았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후회 안 해요.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후회 안 해.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갔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했다. 엄마는 외래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고 나는 학교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를 쳐다봤다. 뉴스 봤다는 애들도 있었고 모른 척하는 애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수아야,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날 오후 우편물이 왔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서류였다. 엄마가 서류를 읽다가 얼굴이 굳었다. 수아야. 뭔데요? 엄마가 서류를 내밀었다. 김태준과 박미선이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고소인이 우리가 아니었다. 시민단체와 병원 측에서 직접 고소한 거였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엄마,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 한 달이 지났다. 엄마는 투석 치료를 시작했고 나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다. 병원비는 변호사가 연결해준 의료비 지원 재단에서 일부 도움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아빠 소식이 나왔다. 김태준 대표 사기 혐의 인정. 기부금 전액 반환 및 회사 대표직 사임. 화면 속 아빠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가 TV를 껐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었다.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다. 밥 먹다가 엄마가 물었다. 수아야, 후회하진 않아? 내가 물었다. 뭐요? 엄마가 웃었다. 아빠한테 저렇게 한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정말 컸다. 나는 엄마 손을 꼭 쥐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잤다. 가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구나. 엄마와 나 단둘이서.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다. 발신인은 아빠였다. 나는 편지를 뜯지 않고 엄마에게 보여줬다. 엄마, 이거. 엄마가 편지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결정해. 읽을지 말지. 나는 한참을 편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정말 나중에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읽을게. 엄마가 아침을 차리며 불렀다. 수아야, 밥 먹자. 나는 서랍을 닫고 식탁으로 갔다. 엄마가 만든 계란 후라이와 김. 우리의 평범한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엄마와 나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엄마가 내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엄마가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어주는 엄마.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걸었다.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3년이 지났다.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투석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 어느 봄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아빠를 마주쳤다. 3년 만이었다. 아빠는 많이 늙어 보였다. 백발이 늘었고 등도 굽었다. 수아야. 아빠가 나를 불렀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많이 컸구나. 아빠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다. 엄마는 괜찮으시니? 나는 대답했다. 네, 괜찮으세요. 아빠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라. 그게 다였다. 아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나도 돌아서서 걸었다. 엄마가 기다리는 병실로. 엄마가 물었다. 오래 걸렸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금방 왔어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었다. 봄이 왔다. 우리에게도 봄이 왔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시 머물다 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그 응원의 말들이 모여 언젠가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는 감동사연 꽃피다입니다. 당신 곁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